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세 번째 시간으로 태도와 설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호를 좋아하는데요. 열정 만수르라는 별명처럼 삶에 대해 정성을 다하는 그런 태도가 멋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는 어떤가요? 좋은 태도는 상대방도 변화시킬 수 있고 자기의 삶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대기업의 직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동료들의 능력보다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 형성에 있어서는 유능성 요인보다 따뜻함 요인이 더 중요한 것과 동일한 결과입니다. 이 시간에는 태도 형성에 관련된 요인들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설득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요. 인생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여러분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은 하면 할수록 여러분 자신이 비참해질 것이고요. 저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것을 기회로 여깁니다.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 미국의 유명한 사회자인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 아주 힘든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자신이 이렇게 인기 있는 사회자가 될 때까지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왔음을 이 문장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태도가 중요할지 이제부터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태도는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입장이나 자세로 성격 심리학자인 올포트는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태도란 태도 대상과 상황에 관련된 소지자의 반응에 직접적이거나 역동적인 영향력을 주는 심적이고 생리적인 준비 상태로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즉, 태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 변인으로 어떤 대상을 대했을 때 드러나는 표정이나 몸짓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예측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할 때 태도를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이나 또는 사건, 물건 등에 대해서 자신만의 태도를 갖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면 공부에 대한 태도가 있을 테고요. 직장인이면 직업에 대한 태도, 결혼 생활에서는 결혼에 대한 태도, 배우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삶에 대한 태도들도 아주 중요하지요. 이러한 태도는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여 많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바람직한 태도를 갖기를 바라면서 이제 교육이나 잔소리를 하게 되고 배우자의 태도가 결혼 생활에 불행함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지요. 인간의 마음을 지정의로 나누듯이 태도도 역시 인지요인, 정서요인, 행동요인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도에 대한 인지요인은 대상에 대한 지식, 신념 등을 말합니다. 태도의 인지적인 요소는 그 복잡성이 수시로 변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태도에 대한 정서 요인으로는 태도 대상에 대하여 좋다, 싫다 등의 느낌이나 감정을 말합니다. 인지 요인에 비하여 정서 요인은 잘 변하지 않고 태도 대상에 대한 정보의 인식과 해석에 전반적인 영향을 줍니다. 행동 요인은 태도 대상에 대한 호의적인 또는 혐오적으로 취하게 되는 행동을 행동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태도가 행동을 예측한다고 하지만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흡연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흡연에 대한 인지 요인, 정서 요인, 행동 요인을 설명해 보자면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 폐암을 유발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인지 요인이 되고요. 담배 냄새는 좋다, 싫다. 이런 것은 정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담배를 피고 있다, 피우고 있지 않다. 이것은 행동적인 측면이 되는 것이지요.
태도가 행동을 예측한다고는 하지만 행동 예측력이 적거나 아주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가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의 형성은 학습을 통해 된다고 보는 이론, 그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태도를 형성한다는 이론, 그리고 세 번째로 인지정성 행동의 일치를 위하여 태도를 형성한다는 이론의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학습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도도 학습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인데요. 학습이론에서 학습의 과정은 연합이론, 강화이론, 모방이론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연합은 파블로프가 발견한 학습 이론입니다. 개에게 종소리를 울리고 음식을 주면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려도 개가 음식에게 보이는 반응인 침을 종소리에도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 연합 이론입니다. 즉, 하나의 자극이 다른 자극에 늘 선행하여 나타나면 이 두 자극은 연합이 된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광고는 이 연합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주 광고에 예쁜 연예인을 이렇게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렇게 제품과 연합이 되게 되면 소비자들은 의식하지 못한 채 이 둘을 연합시키게 됩니다. 제가 아주 재밌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효리가 예전에 애니콜 광고를 했다고 해요. 그때는 그 애니콜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다고 하고요. 또 이효리가 청바지 광고를 하게 되면 이효리가 광고하는 그 청바지가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 대한 태도 역시 연합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경험과 연합된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냥 그 장소는 싫은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혹시 연애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좋은 경험을 많이 갖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대화나 이벤트 이런 것들이 그 사람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학습 이론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 강화입니다. 강화는 어떤 것을 이렇게 보상으로 좋은 것들을 주는 것을 강화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광화물이 제공되는 대상에게 아주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좋은 학점을 준 교수님을 우리는 좋은 교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좋은 태도를 갖게 되고요. 또 우리는 설문지를 요즘은 그냥 응답해 달라고 하면 되게 거절당하기가 쉽기 때문에 강화물을 제공하죠. 그래서 설문지를 응답을 해주면 커피 쿠폰을 쏴주겠다든지 아이가 뭐 100점을 맞으면 뭐 뭔가를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아이의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교육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방에 의해서도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모방 학습은 사회학습 이론으로 살아가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모방하게 될까요? 우리는 되게 힘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태도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 모습을 아이가 내재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방 관찰 학습을 통해서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어린아이들은 내재화하게 되므로 좋은 모습을, 모델링의 모습을 부모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태도 형성의 두 번째 방법은 유인가 이론입니다. 자신에게 미치는 이득과 손실을 따져서 이득이 되는 쪽의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 유인가 이론인데요. 어, 트럼프 정부 시절이었던 2017년에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였습니다.
기후협약의 가입으로 인하여 미국에게 손실이 있다고 생각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제일 잘 살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였죠. 지금 정부는 다시 가입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자기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인지이론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태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취할 경우 인지가 부조화되는 불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태도를 바꾸는 방식을 이제 선택하고 그래서 자신의 인지 구조를 일치시키려는 그런 인지 이론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인지 구조가 불균형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균형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여우의 심포도 이야기인데요. 여우는 높이 있는 포도를 따먹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인지를 바꾸어서 저 포도는 내가 뛰지 못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저 포도는 실 거야. 그래서 신포도는 먹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는 생활 속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초가 있다고 하면 담배의 해독을 알리는 내용을 접하게 되면 그는 흡연 행위와 이런 담배에 대한 해독에 대한 정보로 인해 부조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는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담배의 해독을 부정하는 그런 정보의 일치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보았을 때 문제가 많이 되는 영역이 종교에서 이런 인지 부조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신천지 교회에서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와서 뉴스에 많이 등장하기도 하였고, 예전에 그 다미 선교회라고 종말론을 주장했던 이런 교회 이런 분파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자신이 믿는 대상이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증거나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러한 증거들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증거들을 구해와서 자기의 믿음에 더욱 몰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인간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려는 존재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태도를 측정하는 방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태도의 측정은 보이지 않는 태도는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척도를 제작을 하게 되고 이 척도를 자기가 보고하는 방식으로 1, 2, 3, 4, 5에다 자기에 가까운 것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응답하는 자기 보고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리적 측정법인데요.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측정하여서 태도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동공의 크기나 심장 박동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이렇게 심장의 두근거림을 보고 이렇게 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생리적 측정법의 하나이죠. 그래서 이런 생리적 측정법은 해석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서 보충 자료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암묵적인 태도 측정의 방법이 있는데요. 편견이 포함된 태도를 자기 보고 방법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응답자는 자기의 편견을 숨기고 싶겠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의식 수준에서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암묵적 태도 측정입니다. 대상에 대한 평가 단어의 반응 시간을 비교해서 태도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과 관련된 좋은 평가 단어의 반응 시간을 재고 또 자신과 관련된 나쁜 평가 단어를 이렇게 제시해서 반응 시간을 측정해서 시간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의 단어의 반응 시간이 빠르다.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자주 태도의 측정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행동 관찰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어느 날부터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좀 더 전화를 하는 횟수가 줄어든다든지 데이트 횟수가 줄어든다든지 걸을 때 약간 떨어져서 걷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보고 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사랑이 식었구나. 우리가 보통 그렇게 측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태도와 행동의 일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태도가 행동을 잘 예견한다고 여기지만 태도와 행동과는 불일치를 보고하는 연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 태도와 행동 간의 상관은 0.08로서 사실상 태도와 행동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분명한 태도, 예를 들면 무단횡단을 하지 마세요. 음주운전을 하지 마세요. 또 쓰레기 분리수거는 잘하고 있나요? 와 같이 이렇게 바람직한 것이 분명한 태도 측정에서는 정말 그 행동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무단횡단을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지금 너무 급한 일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 무단횡단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조건일 때 태도와 행동은 일치하게 될까요? 이런 요건은 태도가 강한 태도일 때, 그리고 직접 경험한 태도일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태도일 때, 그리고 상황에 대한 압력이 없을 때 우리의 태도와 행동은 일치하게 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지닌 태도가 강한 태도일 때 그게 행동과 이제 일치하게 되는데요. 강한 태도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태도 대상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갖게 되면 강한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은 설거지를 할 때도 보다 세제를 좀 더 친환경적인 세제를 쓴다거나 물을 아껴 쓴다거나 이렇게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겠죠. 그리고 또 인권이나 평화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평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평등한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접 경험한 태도일 때 우리는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는데요. 어, 이는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옳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최근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때 이렇게 집을 지금 오른 집값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 집을 사려고 할까요? 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집은 꼭 필요해 해서 집을 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 사람들은 강한 태도를 갖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이 이렇게 부동산이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자신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재개발의 여부에 대해서 아주 강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압력이 없을 때 태도와 행동은 일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가진 태도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데는 상황의 요인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연구에서 10대 청소년들의 그 흡연에 대한 태도와 흡연 행동 간의 상관에 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10대 청소년들에게는 주변 친구의 흡연 여부가 청소년의 흡연 행동과 아주 상관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주변에서 어떻게 압력을 주는지에 따라서 어, 행동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만의 태도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서 되게 몸에 밴 것처럼 바꾸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설득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어서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마음과 행동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학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으로 설득을 꼽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설득은 광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광고 회사들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호의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득 기법을 사용하여 이렇게 제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 장면에서도 교육자들은 학생들의 태도를 바람직한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요. 의사는 환자가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여 다시는 이렇게 환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변화시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자녀와의 이런 바람직한 양육을 위해서 자녀를 설득하고 자기의 주장을 펼칩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장면에서는 많은 설득이 이루어지고 있고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역할 속에서 설득을 잘 하시나요? 또는 설득이 잘 되시나요? 설득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전달자 요인과 상황 요인, 그 다음에 전달 내용 요인, 그리고 피설득자 요인이 있습니다. 이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에 있어서 태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누가 전달하느냐의 요인이 아주 큽니다. 진실성이 느껴지는 신뢰로운 사람, 우리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전문가가 설득을 했을 때 설득 효과가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야쿠르트 선전에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메리 마셜 박사가 야쿠르트를 윌 제품을 선전하였는데 이때 많이 매출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에 설득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비전문가여도 그 주장에 진실성이 있으면 설득력이 높은데요. 특히 전달자가 자신의 이익과 상반되는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에는 진실성이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녀 평등을 주장을 할 때 남성이 전달을 할 때 더 진실성이 느껴지게 되고요. 흑인 인권운동을 할 때 흑인이 아니라 백인이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주장에 더욱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호감을 주는 전달자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더 설득력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광고 제품에서는 신뢰감을 주는 배우나 매력적인 배우가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호감이 제품으로 전달되어서 더욱더 설득되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과 유사한 사람에게 더 설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대부분의 예를 들면 예비 의원들은 자기의 출신 학교나 또는 지역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어, 유사성을 강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하고 더 호감을 갖게 됩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되게 명품을 많이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런 구매 행위도 어찌 보면 자신이 원하는 집단하고 더 유사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명품을 구매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드네요.